사바나 한가운데 죽은 지 몇 년이나 지난 코끼리의 뼈 옆에 다른 코끼리 한 마리가 서 있다. 그 코끼리는 뼈를 코로 조심스럽게 쓰다듬는다. 두개골을 들어올리려는 듯 살짝 밀어보기도 하고 상아를 오랫동안 어루만지기도 한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무 목적도 없어 보이는 채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이걸 지켜본 연구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그냥 관찰 기록에 이상 행동이라고만 적었다. 우리는 보통 애도라는 감정이 언어와 종교, 장례식과 추모라는 문화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상실을 언어로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만이 진짜로 슬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뇌구조도, 사회도, 언어도 인간과 완전히 다른 동물이 죽은 동료 앞에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애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부터 살펴보자. 2003년 케냐 삼부루 국립보호구역에서 엘리너라는 이름의 암컷 코끼리가 갑자기 쓰러졌다. 코끼리 연구자 이언 더글러스 해밀턴이 설립한 세이브 더 엘리펀트 연구팀이 이 상황을 몇 시간에 걸쳐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서로 다른 무리에 속한 여러 마리의 암컷 코끼리들이 차례로 다가와 쓰러진 엘리너를 코로 밀어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중 한 마리는 심지어 자신의 상아를 엘리너의 몸 밑에 넣어 들어 올리려고까지 했다. 엘리너가 결국 죽은 뒤에도 여러 날에 걸쳐 다른 무리의 코끼리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아와 시신 곁에 머물렀다. 이 관찰 결과는 2006년 학술지 음용동물행동학에 정식으로 발표됐다. 서로 혈연 관계도 없고 심지어 평소에 자주 어울리지도 않던 무리들이 죽어가는 개체 한 마리를 도우려고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사회적 반응이라는 걸 시사한다. 이 행동이 정말로 특별한 건지 확인하려면 실험이 필요했다. 케냐 암보셀리에서 수십 년간 코끼리를 연구해온 신시아 모스와 심리학자 캐런 매콤이 이끈 연구팀은 2006년 학술지 Biology Letters에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코끼리 무리에게 코끼리의 두개골, 코끼리의 상아, 물소의 두개골, 그리고 그냥 나무 조각을 각각 보여주고 반응을 비교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코끼리들은 물소 두개골이나 나무 조각에는 짧은 관심만 보인 반면 코끼리의 두개골과 상아에는 훨씬 더 오래, 더 집중해서 훨씬 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건 단순히 낯선 물체에 대한 호기심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코끼리들은 물소뼈도 처음 보는 물체였을 텐데 유독 자기 종의 유해에만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다. 마치 낯선 사람의 유골과 자기 가족의 유골을 구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특이성이야. 이 정밀한 구별 능력의 배경에는 코끼리의 놀라운 후각이 있다. 코끼리는 냄새를 감지하는 유전자를 약 2,0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조사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에 속한다. 인간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가 약 400개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코끼리가 얼마나 정교한 냄새 지도를 갖고 세상을 인식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뼈만 남은 유해에서도 코끼리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개별적인 화학적 흔적을 읽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반응은 단순히 쳐다보는 수준을 넘어선다. 케냐 암보셀리와 삼부르에서 활동해온 코끼리 연구자 조이스 풀은 코끼리가 죽어가는 동료나 갓 죽은 사체 위에 나뭇가지와 흙을 덮는 행동을 여러 차례 관찰했다고 보고했다. 이건 우연히 지나가다 나뭇가지를 밟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코로 나뭇잎과 흙을 모아 시신 위에 얹는 반복적인 행동이었다. 인간의 매장 풍습과 정확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신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무언가로 덮으려는 뚜렷한 행동 패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이 이야기의 규모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코끼리의 기억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캐런 매콤이 이끈 또 다른 연구는
코끼리가 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가족 구성원의 울음소리조차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코끼리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몸 크기에 비해 유난히 크게 발달해 있는데, 이건 코끼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 마리의 개체를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개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기억력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봐. 코끼리가 몇 년 전에 죽은 어미나 자매의 뼈로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그 개체가 누구였는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오래된 무덤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른 메커니즘일까? 이 기억력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무리 전체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탄자니아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시기를 연구한 생태학자 찰스 폴리는 나이 많은 지도자 암컷, 즉 목의 우두머리를 가진 무리가 그렇지 않은 무리보다 가뭄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걸 확인했다. 나이든 우두머리는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극심한 가뭄과 그때 무리를 살렸던 먼 물웅덩이의 위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코끼리 사회에서 나이든 개체 한 마리의 죽음은 단순히 가족 하나를 잃는 것을 넘어서 무리 전체가 접근할 수 있었던 살아있는 도서관 한 채를 통째로 잃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죽은 우두머리의 뼈 앞에서 코끼리가 오래 머무는 행동에는 어쩌면 감정적인 상실감과 함께 이 무리가 이제 그 지식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언의 인식까지 겹쳐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등장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애도를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왔다. 죽음을 개념화하고 상실을 서사화하고 의례를 통해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애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끼리의 행동은 이 전제 전체를 흔든다. 코끼리는 죽음을 철학적으로 개념화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장례식이라는 문화적 틀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특정 개체의 죽음에 반응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행동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애도라는 감정은 언어나 종교가 만들어낸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무언가일 수 있다. 어쩌면 애도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라 인간이 물려받은 감정일지도 모른다. 잠깐 다른 동물들도 살펴보자. 코끼리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거든. 영장 유학자 제인 구달이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관찰한 사례 중 하나가 있다. 플로라는 이름의 나이 많은 암컷 침팬지가 죽자 그녀의 아들 플린트는 몇 주 동안 극심한 무기력 상태를 보였다. 먹는 것도 거부하고 다른 개체들과의 교류도 끊고 어미가 죽은 장소 근처를 계속 배회하다가 결국 어미가 죽고 몇 주 뒤에 죽음을 맞이했다. 구달은 이 사례를 두고 슬픔이 신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다. 바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18년 미국 서부 해안에서 제이35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고래 탈렉화가 죽은 새끼를 무려 열일해 동안 코로 밀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다녔다. 이 사건은 고래연구센터를 비롯한 여러 해양 생물학자들에 의해 상세히 기록됐고 전 세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코끼리, 침팬지, 범고래. 진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 갈래의 동물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죽음 앞에서 놀랍도록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는 게 흥미롭지 않아? 이제 이 발견이 왜 이렇게 늦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는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동물 행동 연구는 동물에게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보유하는 걸 엄격하게 경계했다. 이런 태도의 밑바탕에는 감정이란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 경험이고 과학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만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탐험가와 사냥꾼들이 죽은 코끼리 곁을 지키는 다른 코끼리들을 목격하고 남긴 기록들은 흥미로운 일화 정도로만 취급됐을 뿐 진지한 학문적 탐구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건 신시아 모스가 1970년대부터
케냐 암보셀리에서 개별 코끼리를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며 체계적인 장기 관찰 자료를 축적하면서부터였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개체의 삶 전체를 따라가는 이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그 전까지 동물은 그저 종의 대표 표본으로 취급됐지 각자의 역사를 가진 개별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끼리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죽음도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롭게도 이 아이디어 자체는 훨씬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 찰스 다윈은 1871년에 발표한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코끼리를 포함한 여러 동물이 동료의 죽음에 반응하며 슬픔과 유사한 감정을 보인다는 관찰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다윈의 이 관찰은 당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 한 세기 가까이도 진지한 연구 주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위대한 진화론자가 남긴 흥미로운 곁가지 정도로 취급됐을 뿐 아무도 그걸 검증하기 위해 수십 년짜리 현장 연구에 나서지 않았다. 좋은 관찰이 있어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학문적 분위기가 없다면 100년 넘게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사례가 잘 보여준다. 너의 몸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슬픔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이 모든 게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인간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뇌에서는 사회적 유대와 관련된 신경화학 물질인 옥시토신 체계가 관여한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옥시토신은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애착 대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 몸은 마치 물리적인 결핍처럼 그 상실을 처리한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포유류에서도 유사한 신경 내분비 체계가 사회적 유대 형성에 관여한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 물리적인 고통,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것과 코끼리가 뼈 앞에서 오래 머무는 행동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공정하다. 잠깐, 이게 정말 슬픔일까? 그냥 낯선 냄새나 특이한 물체에 대한 호기심 아닐까? 코끼리가 뼈 앞에서 오래 머무는 게 감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을까? 타당한 의문이야. 그리고 2006년 메콩과 모스의 연구팀이 정확히 이 문제를 예상하고 실험을 설계했다. 만약 그저 낯설고 흥미로운 물체에 대한 호기심이었다면 코끼리들은 물소 두개골이나 나무 조각에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끼리 종의 유해에만 특별히 더 길고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건 무작위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종, 어쩌면 자기가 알던 개체에 대한 특정한 반응이라는 뜻이야. 물론 우리는 코끼리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 하지만 행동 패턴의 특이성과 일관성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구체적이다. 이 모든 증거를 한데 모아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약 애도가 언어나 종교, 철학적 죽음 개념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애도가 인간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문화보다 앞서 존재했던 감정이라는 뜻이 된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즉 장례식과 추모비와 조문 문화를 슬픔 그 자체와 혼동한다. 하지만 코끼리, 침팬지, 범고래가 보여주는 건 그 반대일 수 있다. 감정이 먼저 있었고 인간은 단지 그 감정을 표현하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진화시킬 수밖에 없는 감정일지도 몰라. 여러 갈래의 증거가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코끼리, 침팬지, 범고래. 진화적으로 수천만 년, 심지어 수억 년 떨어져 있는 이 세 계통이 각자 독립적으로 죽음 앞에서 비슷한 행동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잡한 사회적 유대를 맺고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그 유대가 끊어졌을 때 반응하는 어떤 형태의 메커니즘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답에 도달했다면 그 답은 그만큼 근본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결론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 만약 코끼리가 정말로 죽은 가족을 몇 년씩 기억하고 그 죽음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코끼리를 상아 때문에 밀렵하고 좁은 우리에 가두고 무리에서 떼어놓는 방식으로 대해온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동물원이나 서커스에서 태어나 평생 다른 코끼리를 거의 만나보지 못한 개체들, 혹은 밀렵으로 어미를 잃고 혼자 남겨진 새끼 코끼리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대신 내려줄 수는 없어. 다만 코끼리의 감정적 깊이에 대해 알게 된 지금, 그 질문을 마냥 외면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을 뿐이다.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사바나의 노을 아래 코끼리 한 마리가 오래전에 죽은 동료의 뼈 옆에 조용히 서 있다. 그 코끼리는 언어로 슬픔을 표현할 수 없고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고 죽음이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기억하고 돌아오고 머문다. 어쩌면 슬픔이란 건 애초에 말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었다. 슬픔은 그저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존재라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